근데 뭐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들어가서 금지명령 받으면 진술서에 주식으로 채무가 많이 생겼다는 걸 적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사치나 탕진 내역들이 있는 경우에 따라선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도 있고, 채무자들은 변제금을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개인회생 통과해서 선수 쳐버리는 게 그 안에 월세, 교통비, 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오늘 유튜브 질문사항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차담보대출 받은 건 회생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거는 여러분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싶으면 계속 타셔도 됩니다. 누가 가져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차를 살 때 보통은 돈을 빌려서 사잖아요. 캐피탈에서 이 자동차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내가 100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는데 KB캐피탈에서 700만원 저당권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차를 타도 되는데 대신 그 700만원 담보대출은 저당권 채무이기 때문에 탕감 대상이 아니죠. 700만원은 원래 자동차 계약하실 때 분납하시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대로 계속 납부해 주시고 계속 타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건 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접수가 되면 이 접수증하고 사건 번호를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하루 이틀 모아서 통지하다 보면 늦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전화해서 사건 번호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연체 전 개인회생 진행해서 금지명령 받으면 압류 안 되지요. 뭐 대체로는 안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금지명령에서 모든 압류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압류가 되는 것도 몇 개 있긴 한데, 근데 뭐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들어가서 금지명령 받으면 압류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진술서에 주식으로 채무가 많이 생겼다는 걸 적지 못했습니다. 너무 사연이 많아서 주식 내용을 서류 접수 후에 알게 됐어요. 다른 곳에 접수하고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급하게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진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진술서가 뭐냐면 그냥 일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순서대로 내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채무가 자꾸 발생해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 핵심 내용은 채무 발생의 경위잖아요. 내가 돈 빌려서 어디 썼는지, 생활비로 썼는지, 사기당한 건지, 주식 코인으로 날린 건지, 토토로 날린 건지, 사업하다 날린 건지, 이걸 적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생활비나 뭐 이런 내용만 적다 보니까 주식 내용을 기재 안 했다, 뭐 그게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채무자들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는 기재를 안 하고 싶어 하시죠. 주식이나 코인이나 토토나 뭐 가족한테 편파 변제나 현금으로 출금한 거나 부당한 사치나 탕진 내역들이 있는 경우에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적는다고 적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은 자꾸 비켜나가게 진술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차피 계좌 내역을 제출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자기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키움증권 계좌로 돈이 이체가 된 내역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키움증권 계좌 내역도 어차피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적는 것이 마땅하긴 한데 혹시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계좌 내역을 보고 금방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게 처리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진행 중인데 변제금이 너무 높아 이게 맞나 싶네요. 검토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네요. 어디 사무실에서 진행 중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변제금이 내 생각보다 높은 게 정상이죠. 채무자들은 변제금을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게 그게 아마 일반적이고 보편적일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변제금이라는 것은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되고, 내가 보험 환급금이든 보증금이든 뭐 연끌한 집이든 간에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또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청산가치가 아닌데 부당하게 청산가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소명을 해서 빼는 것이 맞고, 내가 뺄 만한 부양가족이나 추가생계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주장이 안 돼서 검토가 안 돼서 안 빠졌다면 주장해서 빼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닌 사항이라면 높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후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고 회생 파산 재판부에 고소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지요. 두 경우 다 있습니다. 채권자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회생 재판을 잠깐 정지를 하고 고소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하자, 이렇게 됐던 재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소와 무관하게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다 났는데 그 뒤에 유죄로 결정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구체적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채무자 입장이라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길을 선택하겠다면 채권자가 고소하고 소송하고 손쓰기 전에 내가 먼저 개인회생 통과해서 선수 쳐버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오늘 참고될 만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걸 봅시다. 첫 번째 진술서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저는 회사 급여 자체가 작았고 가정이 있으니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다시 대출을 받았고 어떻게든 변제하며 살아가다가 채무가 자꾸 커져
터져서 채권자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죠. 내가 처자식 부양하는데 월급만으로 부족하니까 대출 받아서 생활비 투입했는데 저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다음 달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걸 또 변제했다. 이런 생활비 채무 때문에 빚이 늘어났다. 이렇게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가 계좌 내역입니다. 자, 모든 채무자는 계좌 내역을 다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이 채무자도 법원에 바로 계좌 내역을 제출했는데 300만원 인터넷 아이템 구매, 50만원 인터넷 아이템 구매, 320만원 인터넷 아이템 구매, 생활비 이외의 내역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토토든 뭐든 간에 내가 진술서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좌 내역을 내버리면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밝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어차피 드러날 일인데 괜히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차라리 진실된 반성을 하는 게 낫지. 코인이나 주식으로 탕진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나가는 게 낫지. 세 번째, 이분 금지 명령 한번 봅시다. 자, 3월 21일에 금지 명령을 신청했죠. 그리고 3월 29일에 가압류 가처분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 나왔으니까 신청하고 8일 만에 금지 명령이 나온 거네요. 이분 변제율도 한번 살펴봅시다. 변제금이란 것은 월급 빼기 생계비는 변제금이라고 했죠. 이분은 월급에서 125만원 생계비를 빼고 추가 생계비로 월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도 더 빼주면 안 되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시는 집이 월세가 5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법원의 답변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추가 생계비는 법원에서 해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생계비란 채무자가 예전에 자기의 월급을 초과해서 쓰고 살았던 그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비 수준을 억제해서 보다 검소하게 사는 것을 전제로 생계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추가 생계비 45만원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하는 말은 1인 생계비 125만원, 그 안에 월세, 교통비, 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원래 당신이 100만원짜리 월세집에 살았으면 그거는 채무가 없을 때 얘기고 회생 안 할 때 얘기고, 회생을 했으면 그 100만원짜리 월세집을 20만원짜리 월세집으로 이사한 다음에 그렇게 쥐어짜서 살면서 남는 돈을 법원에 변제해 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면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지, 기존에 쓰던 월세 100만원에 교통비 100만원에 뭐 생활비 100만원에 한 달 생활비 300만원 400만원 그게 생계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사건에서 저희 담당 직원이 고생 좀 했습니다. 몇 푼이라도 더 빼보려고, 채무자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법원 회생위원하고 통화를 좀 길게 해서 추가 생계비 15만원을 더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수입 225만원에서 생계비 140만원 정도 빼고 약 매월 85만원 36회 변제, 그게 총 3천만원 정도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금의 36%를 변제하고 64%를 탕감받게 되며 이자는 100% 전부 탕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체 채무액 8,490만원 중에서 3천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3월 21일에 접수해서 7월 21일에 개시 결정이 났으니까 뭐 4개월 만에 개시 결정 났네요. 대전지방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계좌 내역을 내고 어차피 다 드러난다, 진술서를 어떻게 적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